31번부터 보겠습니다. 밑줄근 기억 니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또 사이 문제네요. 자, 이 사건과 이 사건의 사이에 들어가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조선국왕이 프랑스 선교사들과 조선인 신도 다수를 처형하였다고 한다. 수일 내에 우리 군대가 조선에 정복하기 위해 진군할 것이다. 자, 조선국왕이 프랑스 선교사들과 다수를 처형했다. 이거 뭐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병인박해입니다. 병인박해. 병인박해 언제 있었던 사건이죠? 186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병인박해 이후에 바로 이제 프랑스 군대가 중국이 주둔하고 있었던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게 뭡니까? 병인 양요가 되겠죠. 네, 병인 양요. 자, 요거 일단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 덕산묘지에서 저지른 사건은 자, 덕산묘지에서 자, 요거 자 포인트입니다. 묘지에서 저지른 사건은 사람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일인데 따라서 우리나라 신하와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너희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할 뿐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덕산묘지라는 건요, 바로 당시에 이제 집권자라고 할 수 있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묘지가 있었던 거예요. 남영군. 충청도 흥성군에 있습니다. 남영군 묘지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덕산묘지죠. 덕산묘지. 자, 남영군 묘지를 도굴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독일 상인입니다. 바로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인데 그 오페르트가 미국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흥선대원군에게 통상을 요구하면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통상 요구의 수단으로서 남영군 묘지를 파헤치려고 했던 사건. 이게 뭡니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에요. 예, 오페르트 도굴 사건.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외교 정책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셨다고 한다면 요 순서들 충분히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868년도에 있었군요. 자,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신미양요가 있었죠. 신미양요. 그렇죠. 신미양요 있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근데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언제 1871년도인데 요거는 이제 그 배경이 됐던 게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거든요.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의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통상을 요구하면서 많이 깽판을 부렸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평양 국민들이 열받아서 그 제너럴 셔머노에게 뗏목에다가 볏짚을 묶어갖고 화공격전을 펼쳤죠. 그러면서 불을 붙여가지고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웠던 사건. 그 제너럴 셔머노 사건인데 그게 언제쯤이냐면 병인양요가 있었던 그 시기에 요거 병인양요는 박해에 있었던 그 시기에 평양에 있었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 자, 요 사건이 있겠죠. 요런 순서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된답니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1번, 미국 로저스 제독이 초지진을 점령하였다. 자, 미국 로저스 제독이 초지진 점령하고 요거는 신미양요와 관련이 있는 거죠. 신미양요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이후가 되니까요. 아니죠. 2번,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척합의를 세웠다. 척합의 건립한 건요. 바로 신미양요 이후 바로 이제 전국에다가 이제 외국 놈들하고는 절대 통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척합의를 전국 각지에다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것도 신미양요 이후가 되겠습니다. 신미양요 이후가 되겠죠. 3번, 일본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무력 시위를 했다. 자, 운요 사건은 강화도 조약, 바로 우리 조일소 조약의 조일소 조규, 즉 강화도 조약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죠. 요거는 이제 언제였냐면 강화도 조약이 언제 있었습니까? 요 정도는 연도는 좀 외우셔야 돼요. 1876년도예요. 근데 이 운요 사건은 바로 그 전년도였던 1875년도 바로 운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에게 함포를 막 쏴대면서 통상을 막 요구하면서 결국은 우리도 거기에 뭐 굴복했다라기보다는 통상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응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양원수 부대가 정주상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양원수 한성근 부대.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병인 양요 때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이 병인박해와 오페르트 도굴 사건 사이에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5번, 조선이 프랑스 조약을 체결하고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였다. 요거는요 1886년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조프 조약이라고 하죠. 조프 조약. 조선 프랑스 통상 조약. 조선 프랑스 통상 조약. 요게 1886년도. 요때는요 우리가 이제 프랑스 포교를 프랑스의 천주교 포교를 인정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정을 안 했다가 요때는 인정한다라는 그 하에 이제 프랑스와 조약을 또 체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886년도니까요. 한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헤이그 나왔습니다.
포인트 나왔네요. 헤이그. 헤이그에서 온 정보에 의하면 이휘종 국제회의에서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을사늑약이 무효인 이유를 프랑스어로 3시간 동안 연설했답니다. 이휘종은 진정한 애국지사이며 출중한 인물인데 오늘날 한국에 이러한 청년들이 수백 수천이 있어 각각 어깨 위에 대한 강토를 걸머쥐고 있으면 한국이 장차 국권을 회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가 언제 있었죠? 1907년도입니다. 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1905년도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박탈당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당성, 왕이 직접 옥새를 거기 찍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에 3명의 특사를 보내죠. 이휘종, 여기 이휘종, 그다음에 이준, 그다음에 이상설, 이 3명의 특사를 보냈는데 3시간 동안 연설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각국 정상들이 모여 있었는데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일본, 영국, 미국의 어떤 그런 철저한 통제로 인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휘종과 그 이준 열사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이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자, 이 헤이그 특사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국내에서는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합니다. 왜냐? 너희들은 말이지 을사늑약, 어쨌든 간에 을사늑약에서 외교권을 박탈당했는데 이런 특사를 파견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도저히 이거 조약 위반이야. 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우리 고종을, 당시 왕이었던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버리고요. 바로 이어서 한일 신협약이란 걸 맺습니다. 한일 신협약. 자, 신협약을 통해서 일본의 차관 정치가 시작됐고요. 우리의 행정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군대가 또 해산되죠. 우리나라 정규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자, 이 해산된 정규 군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제 의병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의병 활동. 그 의병, 이들이 해산된 군대가 모여서 의병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의병을 뭐라고 합니까? 정미 의병이라고 합니다. 이 정미 의병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의병이 그동안 투쟁의 어떤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전쟁화, 의병 전쟁화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결국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의 어떤 그런 흐름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후의 사건이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고종이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이 국외 중립을 선언한 건요. 1904년도입니다. 1904년도 러일 전쟁 직전이에요.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어떤 그 쟁탈권을 두고는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싸우기 직전, 일보 직전 상황에서 고종이 우리는 이제 너희 둘 다 이제 신경 안 쓰고 우리 가만 놔둘래? 라고 한 거죠. 국외 중립선언. 하지만 이게 의미가 크게 없었죠. 왜냐하면 중립이란 건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김옥균 등 개화 세력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건 1884년도. 네, 84년도. 언제입니까? 갑신정변 때. 네, 김옥균, 홍영식, 그렇죠? 서광법 이런 분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죠. 이건 이전의 일입니다. 궁극기무처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궁극기무처. 자, 뭡니까? 1차 갑오개혁대죠. 1차 갑오개혁대. 1차 갑오개혁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보안회가 일제 황무지 개혁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이거는 이제 1904년도 러일 전쟁 중입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영토를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군사용지로 쓴다고 하니까 이때 이제 보안회가 나서서 황무지 개강권 반대 운동을 펼쳐서 결국 승리를 거뒀죠. 네. 5번. 13도 창의군이 형성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바로 뭡니까? 정미의병과 관련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이 흐름을 파악하시면요. 5번 정답이라는 거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33번입니다. 밑줄근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문연구원이라는 게 있네. 이거 잘 모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907년 학부 안에 우리나라 정부 안에 세워진 거예요. 설치된 이 기구는 규칙화 활동, 참여자들의 의견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뭔가 국문연구원, 우리 한글과 우리 말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뭡니까? 뭘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화사 쪽에 여러분이 공부 안 하시던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국문연구소예요. 국문연구소. 국문연구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죠? 바로 지석영 선생이 있고요. 지석영 선생 하면 뭐 종두법 이런 것도 들여오셨던 분이죠. 지석영.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시경 선생이 있죠. 주시경 선생. 자, 주시경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말
문법을 정리했던 국어 문법을 또 이렇게 간행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주시경 선생이 있는데 바로 이게 1907년도 학부 안에 세워진 국문연구소에서 만든 게 바로 국문연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한성순보는요, 우리 개화초 때 개화 정책을 하는 개화 정책 초기 개화 정책 때 초기 개화 정책 때 처음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발행한 신문입니다. 신문. 자, 초기 개화 정책 신문입니다. 어디서 발행했을까요? 이 기구는요, 방문국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방문국이라는 기구에서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하지만 정부에서 간행했습니다. 관보라고 하죠. 관보. 정부에서 발행한 거니 관보입니다. 자, 두 번째,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하였다. 한글 발행한 건요, 이후입니다. 1920년대 갑니다. 조선 연구회. 조선어 연구회가 나중에 이제 개편이 됩니다. 바뀐 게 아니고 개편이 돼요. 개편이 되면서 뭘로 바뀝니까? 조선 어학회, 30년대로 가면 조선 어학회로 개편이 됩니다. 그럼 조선 어학회, 조선 연구회에서 요거를 간행합니다. 계속 이어서 간행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말 큰 사전을 간행하였다. 우리말 큰 사전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간행을 어디서 시작했냐? 간행 시도는요, 조선 어학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학회. 30년대 가서요. 어학회에서 시도를 했다가 나중에 언제 이거는 편찬을 시도합니다. 편찬을 시도합니다만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 내에서는 이게 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간행을 할 수 없었고 이후에 이제 광복 후 한글 학회에서 이제 간행을 하게 됩니다. 한글 학회에서 이거를 계속 이어받아서 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각야날을 제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각야날, 지금의 한글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날이 처음 제정된 건데 이 한글날이 처음 제정된 건요, 언제였냐면 조선어 연구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연구회에서 각야날을 처음으로 제정을 합니다. 조선어 연구회. 사실 이 조선어 연구회라든가 조선어 어학회는 그 출발점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국문연구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제자들, 그게 어떤 후배들이죠, 후배들. 그쵸. 후배들이 계속 이어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5번 주시경, 지서영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국문연구소 5번에 대한 내용이네요. 알면은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34번 가겠습니다.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매우 쉬운 문제. 네, 누군지 뻔히 보입니다. 서재필, 윤치호 나왔고요. 활동 보면 황국요구, 환너은행 폐쇄, 국산업상소, 정부 올리고, 의회 설립 요구 및 허니, 육조 허니. 키워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협회 방해, 고종의 군대 동원 이러면서 해산되었고요. 어떤 단체죠? 독립협회.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한 2회당 한 문제 정도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활동 골라내면 됩니다.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에 힘을 썼다. 만세보는 어디 기관지죠? 바로 천도교입니다. 자, 여러분 천도교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천도교, 우리나라 민족 종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천도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대종교가 있어요. 천도교, 대종교. 자, 천도교는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동학을 계승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종교. 이 대자입니다. 대자. 예,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이 대종교는 당군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천동은 대단해. 천동은 대단한 게 아니고 천둥이라고 하죠. 천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면 또 외우는 것도 암기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자, 만민공.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만민공동에 여러 민권시장이 추가했다? 민권시장 추가했다. 바로 이게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죠. 매우 쉽습니다. 그렇죠? 정답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3번 대성학교를 설립한 교육활동이 있었다. 대성학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다가 대성학교를 설립합니다. 자, 안창호 선생은 어디 소속이었죠? 당시? 바로 신민회 소속이라고 보시겠죠. 신민회. 신민회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었으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4번 밀립대학 설립을 위해 모금운동을 추진하였다.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펼친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됐던 단체는 뭐냐면요. 조선교육회예요. 조선교육회. 근데 조선교육회가 이제 뭘 만드냐면요.
밀립대학 설립기성회를 만듭니다. 설립기성회. 기성회를 조직해서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을 펼쳐나갑니다만은 일제 방해와 그다음에 어떤 각종 또 일어났던 수해가 있었고 당시에 또 발생했던 수해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국제보상운동.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도거든요. 요거를 추진했던 단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 국제보상운동을 처음으로 이제 추진했던 사람은 서상돈입니다. 서상돈. 대구죠. 대구에 있던 지주였던 서상돈이라는 사람인데 이걸 주도해서 더 이제 널리 알리게 된 신문이 있어요. 뭐냐면 대한 매일신보죠. 네, 매일신보. 사장은 양기탁. 발행인은 바로 베델, 영국인 베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발행인이 영국인 베델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간섭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베델을 영국으로 이제 송환시켜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양기탁을 횡령회로 구속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국초부성운동도 이제 흐지부지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번의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가겠습니다. 가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선 책략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는 이제 영남 만이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읽어보셔야겠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조선 책략, 영남 만인서만 딱 보고는 여러분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조선 책략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지금 현재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말이지, 조선아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냐? 친중하고 중국과 친해야 되고 친하고 있잖아. 결의를 해야 되며 일본과 결탁해야 되며 그 다음에 연미해라. 미국과 연결해라.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에 있던 주선으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조미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 줄여서 얘기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권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는요,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감정이 없습니다. 먼 나라와의 외교에 기대어 가까운 나라를 배척하는 잘못된 조치를 취했다가 헛소문이 퍼져서 이거를 이유로 틈을 만들어서 전쟁을 단서를 찾는다면 어떻게 이걸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쳐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괜히 그 미국이란 나라하고 그 조약 체결했다가 말이지 러시아가 괜히 뿔나가지고 우리나라 오히려 공격하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영남 만인소, 이만송 같은 영남에 있는 많은 양반주생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게 된 거죠.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조미소 통상조약이 결국 체결하게 되죠. 예, 1882년도에. 자, 이 내용에 대한 자료에 대한 설명. 아닌 것을, 옳은 것이군요. 옳은 것을 찾아내면 되는 문제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개항 요구에 반대했다? 일본의 개항 요구에 반대한 건 이거와 관련이 없죠. 일본의 개항 요구에 반대했다. 이거는 결국 우리는 일본의 개항 요구를 결국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수락을 했기 때문에 요거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고요. 2번,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쵸? 여기서 보면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소시 친중 결의라고 하는 부분들, 이 당시에는요, 벌써 중국과는 뭐 자기들은 친해지고 있고, 결의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일본과 결탁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는요, 우리 이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의를 한 상태였고, 이 중심은 뭡니까? 연미예요, 연미. 예, 연미. 예, 그래서 미국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예,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신다면요. 3번,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반대하겠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반대한 거. 저령도라고 한다면 이제 부산에 있는 지금의 영도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가 석탄, 저장고, 저탄소를 짓는다고 하면 저탄소라게 탄소가 적은 게 아니고요. 석탄을 저장하는 그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어디에서? 독립협회에서 이권 수호 운동을 벌이죠. 절대 너희들의 조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독립협회에서 계속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인 결과 결국은 이 저항이 성공을 거두게 되죠. 자, 4번, 청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교섭을 건의하였다. 청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섭을 건의하였다. 이거는요, 언제냐면요, 1984년도에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청나라 고문이 있어요. 누구냐면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에요.
멜렌도르프가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멜렌도르프의 건의에 의해서 청의 간섭 벗어나려면 영국, 러시아와도 어느 정도 조약을 좀 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조러 비밀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만은 청나라가 중간에 그걸 알고는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 실패를 끝났어요. 예. 자, 5번. 조선의 독자적인 영세중립국 선언을 제시했다. 영세중립국. 자, 영세중립국 나옵니다. 자, 영세중립국 이거 언제냐면요. 1885년도. 갑신정변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중립국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한반도는 자체가 강대국의 주변에 쌓여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가 이제 하나의 전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세 중립국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누가 당시에 독일 부영사였던 부들러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개화파였던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이걸 제안을 합니다만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앞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영세 중립국, 이 중립국이라는 거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우리 유럽에 있는 중립국이라는 데는 스위스 같은 나라들. 그 스위스는 상당히 군사력이 아주 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강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중립국을 선언하지만 아직 힘이 국력이 너무 약하거든요. 친구들끼리 있지 않습니까? 힘이 약한 친구가 나 건들지 마 그러면 건들지 않습니까? 아니죠. 힘이 강한 친구가 나 건들지 마 하면 건들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가겠습니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자, 정확하게 명칭이 나와요. 대한제국 광무개혁이라는 게 나왔고요. 황제권 강화, 군사제도 개혁, 재정 확충, 토지소권 조사, 상공업 진흥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맞는 내용들을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1899년에 대한국 국제, 말 그대로 대한제국의 헌법을 반포한 겁니다. 대한제국은 만세 불변의 정치이다. 황제는 모든 어떤 군사권,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다. 바로 전제한권의 강화, 바로 여기 대한국 국제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맞습니다. 정답이 아니고 기억이 맞습니다. 니은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별기군은요. 초기 개화 정책 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초기 개화 정책 1880년도에 개화 정책 정치 기구로서 통립기무 아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렇죠?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우리도 이제 개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통립기무 아문이라는 걸 만들지만 이 통립기무 거기에서 이제 외교, 그다음에 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군사적 개혁으로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이 광무개혁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딕은 토지를 측량하고 지계를 발급했다. 우리 지계 발급. 근대 토지 소유권 발급을 하게 됐죠. 지계 발급한 거. 그래서 이거는 좀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 광무개혁 하면 일단 여러분들 지계 발급이라는 것들 반드시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리을. 대동상해 장통회사 등의 상회사를 설립하였다. 상호매지는 이 대동상해 장통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언제쯤이냐면요. 이 대한제국보다 훨씬 이전에 1883년도 이제 외국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의 내지로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이제 객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객주. 이 객주들이 중심이 돼서 일종의 이제 상회사 같은 것들을 만든 거예요. 상회사 같은 것들을 만든 겁니다. 상회사라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식회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만들기는 너무 버거우니까 여러 객주들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식회사 같은 것을 만들었던 게 바로 상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한제국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입니까? 기억과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7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덕원 부계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덕원부사 정현석이 장계를 올립니다. 신이 다스리는 이곳은 읍은 해안의 요충에 있고 아울러 계양지라고 합니다. 계양지 아시죠? 계양지. 우리 조선의 계양지 하면 첫 번째 부산, 인천, 어디입니까? 원산. 계양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떤 문물들이 근대 문물들이 많이 빨리 전파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소중함이 다른 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계양지를 빈틈없이 운영해 나가는 방도는 인재를 선발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덕원이라고 하는 곳에 만듭니다. 덕원. 어디입니까? 바로 원산학사입니다. 원산학사. 덕원이라는 지역이 바로 지금의 원산 지역에 있는 겁니다. 우리 덕원부의 덕원 지역에 있는 원산학사 최초의 1883년도에 있었던 최초의 근대식 학교긴 학교인데 무슨 학교다?
예, 사립학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라고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덕원부사 정현석이 장계를 올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관에다가 플러스 덕원부사 정현석이 올려가고 그걸 승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낙을 받은 후에 누구에게? 바로 이 원산에 있는 지주들에게 이제 그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과 민이 합해져서 합동해서 만든 게 바로 원산학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최초로 설립된 여성교육기관. 이건 뭐냐면요. 1886년도 이화학당입니다. 이화학당은 지금 이제 이화여대에 이제 모태가 되는 거죠. 요때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미국 선교사 스크랜튼. 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선교사였던 스크랜튼이 우리나라에 만들었습니다. 미국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죠. 자, 그다음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범학교이다. 요거는 이제 2차 가보개혁대입니다. 2차 가보개혁대. 가보개혁대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학교를 만들려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교 뭡니까? 바로 사범학교 되겠죠. 어떤 사범학교? 최초의 사범학교 한성 사범학교입니다. 한성 사범학교. 자, 3번 관민이 합심하여 만든 근대식 학교이다. 자,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 관과 민이 합동해서 만든 거다. 4번 교육국조서 반포를 계기로 설립되었다. 교육국조서 반포는요 2차 가보개혁 때 역시 2차 가보개혁 이후 여기저기에 이제 이 교육 입국조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관립학교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5번 헐버트, 길모어 등의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였다. 외국인 교사를 초빙한 건요. 유경공원입니다. 유경공원은요.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입니다. 관립학교.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상류층 자제들이 주로 이 유경공원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외국인 교사로 또 초빙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유경공원이 딱 나오면은 저게 정답이 되겠죠. 예. 38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독립운동가 누구입니다. 땡땡땡입니다. 출생했고요. 그다음에 뭐 의병활동 전개했고요. 김좌진 각의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요게 핵심이고요. 러시아 자유시의 고려혁명 군관학교의 독립군 양성.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답니다. 자, 이 강제 스탈린 이 1937년도에 있었던 거거든요. 당시 이제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신안촌에 있었던 우리 민족들을 이 스탈린 당시에 이제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이 어디로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냐면요. 뭐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실어서 이제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허벌판에다가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삶을 또 이끌어 나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지금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들을 거기에 이제 그대로 남아서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생활을 이어나가셨던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북한 위쪽에 연변 지역, 그렇죠? 연변 지역에 있던 우리 민족들은 조선족이라고 하지만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민족들은 이제 고려인, 러시아어로 이제 까레이스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요때 이제 이 강제 이주 당합니다. 요거 딱 봤을 때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별세했다고 나왔죠. 요 두 개를 봤을 때 누구냐?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 요거 좀 몰라도 요거 딱 청산리 전투에서 같이 했다라고 하는 홍범도 장군 이거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범도 장군입니다. 자,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대한강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요거는요. 1910년대 국내에서 있었던 민족 운동의 모습이죠. 박상진. 예. 또 이제 그 밑에 김좌진.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다양한 강복회를 조직해서 친일파를 처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황포 군관학교 입학해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황포 군관학교. 자, 중국에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에 이제 입학해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열단 소속의 단원들이 되겠죠. 의열단 소속. 뭐 거기서 인물이라고 한다면 김원보 같은 인물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였다. 조선 의용대 결성 역시 누구와 관련이 있다? 김원봉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열단의 활동 강령이 조선 혁명선언, 폭력혁명을 강조했었던 분, 바로 신채호 선생입니다. 자, 5번. 대한독립군을 지휘하여 봉오동 전투를 승리하고, 봉오동 전투하면 딱 떠올리시는 분 누굽니까? 홍범도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가겠습니다. 가마 지역에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처음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3점으로 딱 체크해놨네요. 어렵지만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단둥 자주 나옵니다. 단둥. 자, 단둥에 보시면은 이륙량의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이륙량행이라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백산상회라고 있거든요. 백산상회는요, 어디 있었냐면 부산에 있었어요. 이륙량행은 지금 만주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만주에 어디죠? 바로 단둥이란 지역이죠. 네, 단둥. 이 단둥이란 지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제 압록강의 철교를 딱 지나면 바로 있는 도시가 지금 단둥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는 독립자금입니다. 자금줄이에요, 자금줄. 독립자금줄. 그러니까 이게 일반 회사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은 일제의 눈에는 그냥 유령 회사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독립자금을 받아서 여기서 태탁을 해서 이제 임시정부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백산상의 이륙양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륙양행 단둥 맞습니다. 네, 맞는 내용이에요. 나는 뭡니까? 상하이입니다. 국민대표회의를 열어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했다. 자,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거 뭔지 알고 계신다면 쉽습니다. 국민대표회의가 뭡니까?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가 1919년도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물론 뭐 외교 독립론, 그다음에 무장 독립론에서 이제 약간의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교통국들을 그다음에 연통제를 활용해서 이렇게 독립 자금을 모금하고 잘 이끌어 나갔지만 이게 중간에 이제 이승만, 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승만이 이 당시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권을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제 독립이 목표인데 오히려 이제 국제연맹에 우리를 맡긴다. 이건 또 다른 식민지화의 어떤 길로 들어서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탄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외교 독립론자들과 그다음에 무장 투쟁 독립론자들 간에 어떤 약간의 어떤 그 다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도에 이제 상하이에서 열리게 되죠. 앞으로 이제 임시정부를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는 뭐 개조파, 약간의 개조하면 된다. 뭐 안창호 선생 같은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다. 아예 새롭게 지금 해체시키고 다시 한번 만들자라고 한 창조파입니다. 대표적인 신채호 선생이죠. 무장투쟁파들이 주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다 임시정부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아셨던 부분이 이제 현상유지파. 지금 이대로 가자. 우리 조금만 더 힘든 거 지금 있지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김구입니다.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떠나십니다. 다 떠나시고 현상유지 남았던 김구 선생이 어쨌든 꾸역꾸역 이제 이 임시정부를 끌고 나가면서 이제 결국은 한인애국단이라는 것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 충칭까지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임시정부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네,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삼균주의가 1940년대 이제 어디에 자리 잡았습니까? 충칭에 자리 잡았거든요. 충칭, 그렇죠? 예, 충칭. 충칭에 자리 잡았던 충칭에서 이제 조소왕 선생이 삼균주의라는 거, 그렇죠? 경제, 교육, 정치의 어떤 균등화를 내세워서 건국강령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니게 됩니다. 요 이륙양행은 다하고 요거는 가입니다. 서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라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임시사료 편찬을 둬서 한일관계 사료주입 가능하였다. 이거는 임시정부가 했던 일입니다. 문화적인 활동이죠. 문화활동이 바로 이게 한일관계 사료주입에 가능한 건데 요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거는 임시정부의 일이었다 보니까 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다. 이게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5번 가겠습니다. 의거활동을 전개하여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였다. 한인애국단을 결성한 건 워싱턴 DC가 아니고 여기서는요. 이거는 이제 임시정부 구미위원회죠. 구미위원회. 구미위원회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한인애국단을 결성한 건 어딜까요? 이거 역시 상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이. 김구 선생이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셨다고 했죠. 현상 유지를 하면서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가면서 상하이에서 이런 한인애국단을 결성해서 이 한인애국단에서 이제 이복창이 이제 도쿄에서 일본 왕에게 폭탄을 투척하면서 하지만 실패했지만 폭탄을 투척했고 그리고 나중에 윤봉길 의사가 이제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일본 고관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서 폭탄을 투척하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 국민당의 또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겠습니다. 다음 경무를 발표한 항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학생 대중화 걸기하자. 검거자는 즉시 검거자가 있나 보네요. 이걸 우리가 탈환하자고 합니다. 교내 경찰권 침입을 절대 반대하자. 경찰권 침입이라고 한다면은 뭐 일제 경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우의 자치권을 획득하자. 직원의 생도대표자를 참석시켜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확립시켜라. 보니까 학생들 중심이네요. 학생 중심인데 검거자를 탈환하고 경찰의 침입을 반대하자. 네, 요거 딱 떠오르시면 뭡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어떤 그런 과정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29년도에 있었거든요. 통학 열차에서 있었던 일본인 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면서 거기서 이제 한일 학생 간의 어떤 패싸움이 벌어지고 그 조사 과정에서 일본인 학생은 돌려보내고 우리나라 학생만 검거하면서 거기서 조사를 하게 되자 어디에서 바로 당시 신간회에서 우리나라 좌우합작 인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민중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 그 흐름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려고 봅니다. 자, 그 내용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번,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났다. 이게 3.1운동입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도 역시 3.1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형평사를 중심으로 진주에서 시작됐다.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하면 진주 꼭 떠올리셔야 돼요. 진주. 이거 형평운동입니다. 1920년대죠. 형평운동. 그 다음에 신간에서 조사단을 파견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자, 5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도 역시 3.1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0번의 정답은요,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0번까지 이렇게 문제 풀이했고요. 바로 또 이어서 4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여러분과 함께 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